자, 이제 담보물권, 유치권하고 저당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치권은 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건물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갑자기 유치권 행사 중 하고 프레임카드 내걸린 거 보셨어요? 보신 분? 안 보신 분? 네, 이제 봤죠? 처음에는 이제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이런 경우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예요. 건물 짓다가 이제 유치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거의 100% 건축주가 부도난 거예요. 부도나 가지고 공사하던 사람에게 공사 대금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대금을 받으려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유치가 뭐냐면 유치하다 그게 아니라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는 거예요. 인도 거절권. 청구할 수,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자기 채무자가 아닌 건축주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단지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 건물을 제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하기 위해서 어쩌냐면 뭐 출입문도 다 잠가 놓고요. 뭐 철조망 같은 거 쳐가지고 막 출입 못하게 막 이렇게 해놨죠. 해놨는데 이게 이제 건축주가 부도났기 때문에 이 건물이 경매로 나올 수 있잖아요. 경매로 나와서 여러분이 경매로 취득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경매로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매각대금 완납시 그랬죠. 그죠? 예전에는 경락대금 완납 그랬는데 매각대금 완납시. 여러분 등기야 등기 없어도 매각대금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는 법원에서 우편으로 촉탁해서 등기해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등기 신청하러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경매는 명도가 꽃이다 그랬죠. 그죠? 열쇠 받으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쇠 받으러 언제 오는 거예요? 등기까지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매각되고 완납하면 바로 소유자니까 나한테 명도 받으러 오라고요. 그죠? 이 명도 받는 거 열쇠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유치권이 있어버리죠.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해 버릴 수 있다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제3자에게는 청구는 못해요. 공사대금 청구는 못한다고. 여러분이 채무자가 아니니까. 단지 인도를 거절해 버려요. 인도를 거절하면 이제 어때요? 여러분은 인도 거절한다고 뭐 명도 소송도 못한다 그 말이죠. 그죠? 명도 소송 못해요. 보통 유치권이 없으면 어때요? 명도 받으러 왔는데 여기서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여러분 명도 소송 해버리면 집행관이 와서 강제로 다 해줘요.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어때요?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도 소송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 건물 경매 받았겠어요?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임대하든지 아니면 분양해서 팔든지 어느 경우든지 간에 열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쇠 받아야 되는데 나는 뭐예요? 인도를 거절해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래 버리니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을 대신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그러면 어때요? 인도 거절할 수 있지 청구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 권리 같지만 경매에서도 소멸하지 않고요. 유치권은 그 다음에 경매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변제를 받아버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권리인 거예요. 말로는 굉장히 소극적 권리 같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 유치권이. 근데 이 유치권이 등기부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이 있는지 어떻게 아는데요? 그랬더니 또 역시나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물어보면 여러분이 유치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여기 사고 났잖아요. 사고 현장이죠. 그죠? 그럼 너도 나도 다 유치권 신고해 버렸거든요. 그 중에서 누가 유치권이 있고 없고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판단하러 가는 거예요. 요건을 보는 거죠.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그래요.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것을 결련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결련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관하여 생긴 채권 이게 키워드인데요.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다. 그래서 어쩌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하신 분이 인테리어 비용을 못 받았다고 유치권 행사한다. 세 번째,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인부분들이 밥 먹던 식당이 있잖아요. 그 식당을 뭐라고 그러죠, 보통? 한밭집이라고 그러잖아요.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밭집 식당 주인이 식비를 못 받았다고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랬을 때 공사대금 못 받았다. 유치권 성립해야 하네요? 하겠죠. 방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식비는 어떨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사대금은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죠. 근데 식비는요. 사람이 밥 먹었지 건물이 밥 먹은 게 아니죠.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 아니라고요. 유치권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유치권 신고해봤자 안 된다. 법정에서 만나자. 그래 버린다고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있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자가 무슨 공사를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화장실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익비라고 그랬죠? 유익비. 이건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거든요. 유치권 성립합니다. 그런데 도배장판 했대요. 이것을 법률 용어는 아닌데 제가 사칩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것은요. 유치권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왜 안 될까 말은 안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것은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 아니라 포장하고 화장한 비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치비는 그래서 유치권 안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문제가 돼요. 도배장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 공사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 공사했더라도 화장실 새로 만들어줬다 이런 거 있죠. 건물 가치 증가시킨 거. 이건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니까 유치권 성립해요. 자, 이쯤에서 제가 여기는 안 적지만 항상 1년 동안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제 후배예요. 제 후배가 실제로 뭐하고 있냐면 건설회사에 철근을 납품하고 있어요. 철근 납품하거든요. 얘는 공사 현장 부도나죠. 그죠? 유치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 해요. 왜냐하면 얘가 공사한 게 아니잖아요. 공사업자한테 얘는 납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이 철근 받으다가 꼭 이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보장은 없죠. 다른 현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근 납품한 것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단지 건설자재 물품대금이라 물품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이라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후배가 뭐하고 있다고요? 철근 납품. 얘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셨죠? 그래서 부도나면 얼굴에 흰얼굴해져요. 자, 그런데 자, 이야기 들어보셔요. 이제 저 구분 건물인데 301호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요. 경매로 나왔단 말이에요.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경매에 나와서 여러분이 만약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매각된 완납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면 명도 받으러 가라고 그랬잖아요. 명도 받으러 갔더니 예를 들어서 왼편에 가요. 관리비 연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억 이렇게. 1억. 여러분 그 주택은 관리비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좀 관리비 민감하죠. 그죠? 근데 상가는 항상 관리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리비 아셨죠? 왜냐하면 천차만별이에요. 규약에 따라서 평당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중요해서 상가는 거래하거나 경매받을 때 항상 관리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임대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임대 관리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1억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자, 문 딱 잠그고 있는 거죠. 그죠? 문 딱 잠그고 관리비 안 주면 연체로 된 거 1억 안 주면 문 안 열어줘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유리창 보니까 프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어요. 유치권 행사죠. 자, 그리고 전화번호만 적어놔요. 전화번호만 적지 뭐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거 안 적어놔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사대금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을게요. A가 이렇게 돼 있었다. 이랬을 때죠. 그죠? 자, 여러분이 지금 경매 받았다고 그랬죠? 이제 명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명도받을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죠. 그죠? 여러분 관리비 연체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여러분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거든요.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전유 부분이 있잖아요. 전유 부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33평 아파트 그죠? 평당 1,000만 원씩 3억 3천 주고 분양을 받았어요. 등기부에 열람해 보면 몇 평만 등기되어 있는 줄 아세요? 27.5평. 그죠? 네. 죄송합니다. 25.7평. 25.7평만 등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등기부 보면 85제곱미터만 등기되어 있다고요. 그럼 나머지 7, 8평이 뭐예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 대한 거죠. 25.7평이 뭐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식구끼리만 쓰는 공간 있죠? 이게 전유 부분이고 그게 국민주택인 거예요. 국민주택. 나머지 7, 8평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 안 돼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또 소각고 나하고 건설회사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셨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아요. 승계하지 않고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있죠? 이 부분만 승계하는 거예요. 또 공용 부분이라도 연체료 있죠? 연체료 달라 못해요? 연체료 달라? 이건 승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뻔히 알고 있다. 공용 부분 관리비만 얼마인지 내놔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선수끼리 왜 그래 그러고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겠죠. 그죠? 뭐 관리사무소에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뭐 규약으로 뭐 다 이렇게 승계하기로 했다 해봤자 그럼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공용부만 내라 그래야 된다고. 아셨죠? 그러고 나서 내가 승소하면 어차피 내가 소송하면 승소하고 당신들 패소하면 내 변호사비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선수끼리 왜 그래 그러라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적은 건 왜 적었겠어요? 바보 한 명 걸려라. 그러면 박시우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열쇠 받으시라고. 열쇠 받아서 이거 다 사진 찍어 놔야 돼요. 문 열고 사진 찍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여기 점유를 해버려야죠. 점유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딱 열쇠 잠궈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A가 쫓아온 거죠. 쫓아와가지고 유치권 그러는 거예요. 유치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공사대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점유해야 되는데 A는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지만 법정에서 봅시다.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또 A가 열받아가지고요. 열받아서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내 열쇠 뜯어버리고 자기가 딱 열쇠 잠궈버렸대요. 유치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불법 점유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 점유 유치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불법 점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리 사진 찍어놓거나 동영상 찍어놓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봐둡니다. 이게 유치권이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자, 이 5천만 원이 만약에 외상채권이었잖아요. 외상채권이다 그러면 설령 공사대금에 A가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년 후에 돈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돈 받을 수도 없는데 유치권 행사 못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런 변제기 도래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봐보세요. 유치권 좀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생뚱맞죠, 그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치권이 등기부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래서 유치권 모르면 경매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그래서 거기 201페이지 보면 320조이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볼 필요 없고요. 점유한 자는 점유 동그라미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동그라미 관하여 생긴 채권 동그라미 그리고 변제기 동그라미 요건 세 가지 다 나왔죠. 그죠? 변제기 있는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가 뭐라고요? 점유 플러스 인도 고지권. 그러나 청구하지는 못해요. 이항 전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오죠. 그죠? 불법 점유일 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아셨죠?
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개념 보면 양가로 1번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 플러스 인도 거부 아셨죠? 인도 거절 청구는 안 된다고 그랬죠. 양가로 2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므로 계약도 필요 없고 등기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점유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대로 요건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뭐 2번 동시항벽공학 비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박스 2번에 성립요건 나오죠. 그죠? 1번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여 채권이 발생할 것.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뼈와 살을 만든 비용 그랬죠? 내용 1, 2, 3 이런 거 지금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 채권자가 목적물에 점유를 할 것 그랬죠.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를 뭐 장악할 것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또 점유를 해야 되는데 양가로 2번에 보면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저희 양가로 3번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에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도래해.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은 포기할 수 있거든요. 유치권 포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넘기세요. 그러면 박스 3번 효력 나오죠. 그죠? 유치적 효력 나오는데 인도 거절권 나오잖아요. 거절권 나오죠. 그죠? 인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그랬고 양가로 2번에 보면 유치물인 호텔인 저당권자의 경매대도 경매에서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경매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유치권자에게 경매 신청권은 있어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자,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 절차 참가해서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래요. 양가로 2번에 나오죠. 그죠? 경매권이 있으나 우선 변제권이 없다.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과실수취권 3번 이런 거 지금 볼 필요 없고요. 4번 유치권자 의무 이런 것도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박스 4번에 유치권 소멸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며 유치권 소멸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206페이지 펴세요. 저당권 나오죠. 그죠? 네, 저당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유치권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이제 저당권 들어가는데 저당권도 기초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A가요. B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요. 1억 원. 1억 원 빌려요. 이제 유치권 끝났어요. 저당권으로 넘어왔어요. 네, 이제 저당권 듣는 거예요. 자, A가 B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때요. B은행은 담보물 없이 신용으로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신용 대출할 수 있죠. 그러면 B은행은 A에 대해서 1억 원이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담보물 없이. 근데 A가 변제를 안 해요. 변제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여금 반환 소송. 그래서 승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 판결에 의한 경매. 그러니까 법원을 2번 가는 거예요. 소송하러 한 번 가고요. 승소하죠? 그럼 판결서 들고 또 법원 또 가는 거예요. 법원 가면 누가 있어요? 집행관. 예전에는 집달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갔을 때는 소송하러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승소한 판결서 들고 집행관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관이 A의 재산 있죠? 동산에는 빨간 압류 딱지 붙인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부동산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는 거예요. 둘 다 압류의 효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경매로 넘겨버리죠. 이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한다고요? 판결에 의한 경매를 강제경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강제경매. 근데 배당 절차 참가했을 때 일반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즉 강제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게 아니라 일반 금전 채권자니까 담보물이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선순위자가 다 받아가 버리면 은행은 실제 사례에서 1억? 택도 없는 소리죠. 100만 원은 고사고 1원 건지기도 힘들고 10원 건지기도 힘들 거라고요. 이게 싫다 그러면 그냥은 돈을 못 불려주겠다. 담보물을 제공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A가 만약에 부동산,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러면 뭐예요? 저당권이죠? 그러면 이제 B은행은 A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1억 원이랑 금전 채권이 있고 플러스 뭐가 있어요?
물권인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니까 저당권이 생기잖아요. 동산이면 질권이고 부동산이면 저당권이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니까 뭐예요? 물권이니까 등기를 해야죠?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지금 A 소유 부동산에 그죠? 갑구 보면 소유자 A라고 나오겠죠? 자, 을구에 무슨 등기 해줘야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된다. 등기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제 저당권이 생겼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A가 변제 안 하죠. 그럼 판결 절차 거칠 필요 없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을 바로 경매 신청해 버릴 수 있어요. 이걸 무슨 경매? 의무경매. 아까 그랬잖아요. 의무경매. 의무경매. 그리고 배당 절차 참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의무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당권을 설정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우선 변제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때 이 채권을 일반 채권이라고 함에 비해서 이 채권은 저당권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부 채권이라는 거예요.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다. 자, 전자계산기 맡기고 10,000원 빌렸다고 그랬죠. 질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10,000원을 뭐라고 그래요? 질권부 채권 그러죠. 그리고 이 양자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피담보 채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피담보 채권 이 용어 맨 처음에 개념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단랑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채권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세요. 위의 채권 담보물이 없죠. 일반 채권. 그러면 아래 채권이 뭐예요? 담보물이 있는 채권이죠. 담보물로 씌어있다 그 말이에요. 담보물이 있는 채권을 뭐라고 그런다? 피담보 채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피담보 채권하고요. 담보물권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사가도 같이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냐면 변제를 해서 변제했죠?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없는 저당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언제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등기 했을 때 말소등기 없어도. 말소등기 없어도 여기 있었잖아요. 변제. 그죠? 변제 말소등기 없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것을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이사가도 같이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택은행한테 어땠어요? 주택은행한테 저당권 설정해줬죠? 그런데 국민은행하고 합병하고 저당권 이전돼 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은 주택은행 없어졌으니까 변제 안 해도 되네 이럴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민은행한테 변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당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럼 피담보 채권도 당연히 같이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한테 변제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반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양자를 뭐하게 구분하느냐. 운명을 같이 하는데 부종성 이렇게 통일하자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영어 자체를 가지고는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아무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불가분성. 불가분. 나눌 수 없다 이 뜻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1억 원을 나눌 수가 없어요. 피담보 채권. 그래서 9천만 원만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물상대의성이란 말이 있어요. 물상대의성. 이게 좀 어려운데요. 물상대의성.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아파트가 화재로 불타 없어져 버렸대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이 부동산에 붙어있는 모든 권리는 그 즉시 소멸한다고 그랬죠? 멸실등기 했을 때 멸실등기 없어도. 멸실등기 없어도잖아요. 그죠? 이때 설명드렸죠. 그죠? 멸실등기 없어도요. 다 소멸하는 건데 소유권만 소멸합니까? 저당권 소멸해야 안 해요? 부동산이 소멸했다고요. 소유권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한다니까요. 그 부동산이 없는데 부동산에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다 소멸해버리지. 아셨죠? 다만 은행은 담보물이 없는 이제 뭐가 돼버려요? 이런 채권, 무담보 채권으로 남을 뿐이지 저당권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다 소멸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데 다행히 A가 화재보험을 들어놨대요.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은행 입장에서는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에요. 지급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지급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가지고 이 보험금을 A에게 주지 마라 하고 통지하는 절차, 꽉 잡아놓는 절차를 뭐라고 그러냐면 압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압류. 압류하면 되는 거예요. 압류하고 이 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선 변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상대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물상대의 그런 거, 물상대의 그렇게 표현해서 아까 유치권자는 어땠어요? 유치권자는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배당절차 참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거든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은 뭐예요? 물상대의성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차차 하나하나씩 챙겨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저당권은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볼 건데 저당권 등기부 보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A4 용지 가로로 돼 있다고 그랬죠? 순위번호 1번 그다음에 자, 등기 목적에서 저당권 설정, 접수 연호를 접수번호 그다음에 여기가 원인이 적어져요. 저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여기가 사항란이라고 있어요. 사항란. 사항란에가 내용들이 쭉 적어지거든요. 이것을 제가 그냥 세로로 쭉 적을게요. 먼저 뭐가 적어지냐면 채권액이 적어지죠. 채권액. 채권액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 1억 빌렸죠? 채무자가 누구죠? A죠. 그죠? A. 그 다음에 이자. 연버 3.5%다 그러면 3푼 5리 이런 식으로 적어져요. 그리고 변제기. 이제 언제 갚기로 했느냐? 언제 갚기로 했다고 할까요? 몇 년 후에 갚기로 했다? 몇 년?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몇 년? 3년. 저 3년 후에. 그러니까 3년간 연 3.5%로 빌렸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저당권자가 나오겠죠. 그죠?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비은행 그래야죠. 그죠? 권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용어가 권자. 권자가 비은행이죠. 그럼 A를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자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겠죠. 설정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봐보세요. 여러분 이런 등기부를 보면 여러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A가 B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이 조건으로 빌렸죠. 빌리면서 자기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했다. 이렇게 읽어야죠. 그래서 A가 누구예요? 채무자죠. 채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요. 만약에 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1억 원을 B은행에게 이 조건으로 빌리는데 갑이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했다는 거죠. 뭐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특수관계겠죠. 자식이 사업자금 마련한다고 돈 빌릴 때 아버지가 자기 사는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했다.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제3자가 될 수 있고요. 이때 제3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물상보증인 그래요. 또 용어가 쏟아지죠. 그죠? 물상대의라고 그러더니 물상보증인도 나오고 여기는 사람 인자를 써요. 물상보증인 사람 인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세요. 아셨죠? 자, 이런 게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설정 등기인데 만약에 이제 어때요? A가 변제 안 하죠. 그죠? 변제 안 하면 B은행은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경매 신청할 때 맨입으로 경매 신청 못 합니다. 돈 들어요, 돈.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걸 법원에 내면서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그 돈 가지고 뭐 하냐면 감정평가사한테 이게 얼마짜리냐 하고 감정을 맡겨요. 감정을 맡겨요. 그러면 이게 뭐 3억짜리다 이렇게 나왔죠. 뭐 시가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시가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100%라고 잡히는 거예요. 100%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첫 번째는 누가 100% 다 안 쓰겠죠. 유찰되겠죠. 그죠? 유찰되면 서울 같으면 20%씩 떨어져요. 인천 같으면 30%씩 떨어지고.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80%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2회 경매가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80% 이상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90%로 낙찰됐다 그러면 얼마에 낙찰되는 거예요? 2억
7천에 낙찰되죠? 그럼 그것을 이제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배당 받아갈 때, 자, 저당권자 있죠? 얼마를 배당을 받냐면 1순위로서 1억 받아야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흔히 원금 그러잖아요. 근데 원본이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원본. 이거 받아가야죠. 그죠? 받아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3년 동안 연 3.5% 있죠? 이게 밀린 게 있다 그러면 이 약정이자 다 받아가야죠. 그런데 3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안 하니까 경매로 넘겼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3.5%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요? 연체이자 뭐 약정하기 나름이죠. 20%로 정했다. 이런 것들 있죠. 이 연체이자를 지연이자 혹은 지연배상이라고 그래요. 손해배상 개념이라고. 손해배상. 지연이자라고 그래요. 지연이자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연배상은 법에가 1년분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년분에 한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경매 신청할 때 100만 원 줬다고 그랬죠? 100만 원, 200만 원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해요. 실행비용. 이거 받아가야 돼? 안 받아가야 돼? 이거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 받아가는 거예요. 안 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거 받아가는 거예요. 기타 등등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왜 알아야 되냐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시가가 3억짜리 아파트인데 1순위 저당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순위자로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보증금 2억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증금 2억 못 받으면 내가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배당 받을 때 1순위자가 먼저 받아가는데 여기 1억 플러스 알파 다 받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3억에 낙찰이 2억 90% 됐다 그러면 그 지역의 평균 낙찰률을 보고 자기가 계산해야 돼요. 그 지역이 90% 낙찰되더라 그러면 2억 7천에 낙찰이 될 거라고요. 그랬을 때 1억 플러스 알파 받아가도 내 채권액 2억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월세를 조금 주더라도 보증금을 낮춰줘야죠. 그죠? 낮춰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아셨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안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보증보험 가입하든지 돈 주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게 이제 깡통 정세죠. 특히나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데 내려갈 때다 그러면 더 위험한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5억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90%로 잡았을 때 낙찰되면 4억에 낙찰되죠? 그러면 2억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제. 왜요? 1억 플러스 알파 받아가도 내 채권액 확보하는데 문제 없을 테니까. 아셨죠? 그런데 또 봐보세요. 이렇게 계산하고 들어갔는데 지연이자 있죠, 지연이자. 지연배상. 이게 무한정 다 받을 수 있다 그래버리면 이건 뭐 20% 이렇게 돼버린다 그랬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 어때요? 후순이자, 뒤통수 치는 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쩐다고요?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공인중개사가 계산을 하고 중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꼭 공인중개사가 안 되더라도 세상 살면서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들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사례에서 보면 저당권이 아니라 99% 다 뭐냐면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여러분 저당권 보기 힘들어요. 등기 보면 다 근저당이라고요. 그러면 근저당은 뭔데요? 그랬더니 근저당은 저당권을 확실히 알아야 이것과 비교해서 근저당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저당을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일단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저당권이라고 안 돼 있고 근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액이라고 안 적어져 있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최고액. 그래서 채권에 안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끼리 채권 최고액을 125%로 잡았다 그러면 1억 2,500으로 돼 있을 테고 130%로 잡았다 그러면 1억 3천 이렇게 적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은 등기부를 봐도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전화해서 확인해야 돼요. 은행 전화해서 왜 물어보십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인데
중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좀 불러보세요. 그래서 알려주죠. 그러면 알려줘요. 연체 금액 얼마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다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근저당은 채권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뭐가 적어져 있다? 채권 최고액이 적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채무자가 적어지고 이자가 안 적어져 있어요. 이자는 전부 채권 최고액 포함돼 버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변제기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근저당, 권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게 근저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먼저 저당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근저당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저당권도요. 지금 기초 개념으로서 이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나중에 무게중심을 뒤로 조금씩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요. 주구장창 근저당만 봐봤자 고개 들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당권 보세요. 206페이지인데 자, 박스 1번 서론에서 356조 나오죠. 저당권자는 권자가 누구예요? 비은행이죠. 채무자 또는 제3자를 뭐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 자, 내가 저당권 설정해줘도 아파트에 내가 그대로 살지 비은행이 와서 살지 않잖아요.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1번 저당권의 성질 나오죠.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고 약정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반면에 유치권은 뭐예요? 법정 담보물권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대로 요건만 갖추면 바로 성립하고요. 경매 신청권이 있어도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죠. 그랬죠? 왜요?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양가로 2번 유치권자는 점유를 해야 되지만 저당권자 비은행은 뭐예요? 점유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고 양가로 3번 통유성 이게 공통된 성격이에요.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인정된다. 아셨죠? 자, 오른쪽 오시면 담보물권의 특성,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박스 2번 저당권의 성립 요건 큰 1번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죠. 계약하고 등기를 해야죠. 4번에 등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2번에 당사자 보면 자, 저당권 설정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은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 그랬는데 2번에 보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이지만 제3자도 가능하다. 제3자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물상보증인 그랬잖아요. 3번의 객체 보면 양가로 2번 보세요. 한필 토지 일부 손으로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예? 만져지는 개념, 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일필 토지 일부 지분 개념하고 반대죠? 손으로 만져지는 개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저당권도 안 되죠. 다만 세내준다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거. 지분은요. 반대로 지분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아셨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필토지 일부 그러면 개념 자체가 뭐예요? 손에 만져지는 위의 개념이에요. 네,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라고 그랬고 넘기세요. 5번에 피담보 채권이라는 용어 나오죠? 이런 용어 일반 채권하고 비교해서 담보물로 씌어있다. 피담보 채권 이렇게 용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나오는데 여러분이 주유소 경매 받잖아요. 그러면 주유소 지하에 유류저장 탱크가 있을 거예요. 떼갈 수 없는 거, 그죠? 네, 떼갈 수 없는 거. 이게 이제 유익비 개념이었는데 떼갈 수 없기 때문에 부합돼 버렸다 그래. 부합됐다.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떼갈 수 있는 주유기 있죠. 주유기 있죠. 이걸 종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과 부합물에 미친다 그러기 때문에 주유소를 경매받은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유류저장 탱크도 주유기도 경매 같이 받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번, 2번은 뭐 다 설명드린 거고 3번 물상대위도 다 설명드린 거고요. 큰 2번에 보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나오죠? 이제 이거 나오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거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금,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바로 지연배상, 지연이자 개념이에요. 연체이자 개념이에요.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나오죠? 100만 원, 200만 원. 이걸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오죠? 원본 이행기일을 도관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오죠, 그죠? 지연배상,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우선변제권 있다고 그랬죠?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랬고, 양가로 3번에 경매의 종류 나오는데 이런 뭐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경매를 뭐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1번에 판결에 의한 경매, 맨 오른쪽 강제 경매, 그죠? 2번처럼 전세권자나 저당권에게 의한 경매를 뭐라고 그래요? 임의 경매 그런다고요. 아셨죠? 저당권과 용익권 관계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다 넘기세요. 넘기시면 제3취득자 지위도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박스 4번에 근저당권 나오죠? 357조 보면 1항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무엇을 정하고? 최고액만을 정하고 그랬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근저당. 그리고 2항 보면 전항의 경우 채무 이자는요. 최고액 속에 전부 산입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등기부에가 뭐가 안 나와요? 이자가 안 나온다. 이게 바로 근저당이고, 근저당은요, 뭐 특성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뭐가 중요하다? 일단 저당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99% 다 근저당이다. 근저당은 저당권을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특징이 있다. 뭐가 어떤 점에서 다르다.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제가 강의 드릴 거예요. 그거 아시면 끝난다. 근데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이런 기초 개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넘겨보시면 212페이지 박스 5번 공동저당 X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개념만 말씀드리는데 은행에서 1억 원 빌리면서 담보물 하나가 가치가 적어요. 그러니까 두 개 부동산을 한꺼번에 담보물로 줄 수도 있죠. 두 개, 세 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공동저당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건물, 토지 따로라고 그랬죠? 근데 1억 원 빌리면서 건물에도 저당권, 토지에도 저당권 이렇게 설정해 줬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동저당 그런다고요. 개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디까지 본 거예요? 저당권까지 봤죠? 그럼 이제 물권이 다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끝났어요? 계약법 끝나고 물권법 끝났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어디 볼 거냐면 물권과 계약의 공통된 상 민법 총칙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